여러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지금 1.8%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성장해야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체력이죠. 근데 이번 주에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들이 모여 있는 OECD가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끌어내리면서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1.7%예요. 아, 정말 심각한 수치죠. 기초 체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선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앞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쏟아진 OECD, IMF, 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KDI, 그리고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보고서들이 정말 싼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와, 분량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수백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일체히 한 곳에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다층적 위기, 즉 폴리크라이시스의 한복판에 우리가 딱 서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 등의 실체가 뭔지 명확하게 해독하는 게 오늘 저희 이 심층 분석 시간의 핵심 미션이 될 텐데요. 개별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보고서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 경제의 뼈대부터 모세혈관까지 지금 대체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숫자들을 넘어서요. 도대체 왜 이런 수치가 나왔고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파헤쳐볼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건요, 그저 니스에 나오는 비관론자들의 뻔한 탁상공론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세워야 할 비즈니스 플랜, 주식 투자 방향, 심지어 이번 주말에 대형마트 가서 지갑을 열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일상적인 기준에까지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우리 현실에 당장 부딪히는 문제들이니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1.7%라는 쇼크의 진원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외구에서 날아온 아주 거대한 돌덩어리, 바로 중동발 에너지 쇼크입니다. 네, OECD하고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이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만들어내는 구조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구조적 비용이요? 네, 골드만삭스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딱 보이거든요. 전 세계 해상석유 물동량의 약 25%,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의 한 19에서 2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아,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요? 맞아요. 근데 미국이랑 이란 그리고 주변국들 분쟁이 막 격화되면서 이미 브렌트유 가격의 배럴당 약 14달러라는 일종의 전쟁 프리미엄이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얹혀버린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닷길이 차단돼서 지금 당장 기름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데도요. 그저 막힐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랑 지정학적 긴장만으로 이미 기름값에 14달러가 추가로 붙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의 공포가 반영된 가격인 거죠. 만약에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막 확대돼서 이 해협이 정말 물리적으로 차단된다. 그러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아주 가볍게 돌파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와, 120달러면 경제 전체가 멈추는 수준 아닌가요? 네, 타격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용량이 하루에 420만 배럴에 불과하거든요. 전 세계 수요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아하, 우회로도 마땅치 않군요. 네,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100달러만 돌파해도 그 시나리오만으로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뚝 떨어질 거라고 분석했어요. 당연히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제조업에는 원가 충격이라는 치명타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제가 OECD 보고서 읽다가 진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일본도 우리처럼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 OECD 전망치 보면 일본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0.9%를 예전 그대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기름 안 나고 에너지 원가 치솟는 상황인데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타격이 커서 1.7%로 주저앉는다고 분석한 건가요? 아, 일본과의 비교. 그게 진짜 이 상황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 차이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바로 국가의 정책적 완충 능력,
쉽게 말해 재정 정책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국가 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어요.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외부에서 막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서 기업이나 가게에 충격이 딱 오더라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나라 돈을 풀어서 그 타격을 대신 흡수해줄 시스템적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거군요. 반면에 한국은 어떻죠? 현재 강력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빚 줄인다고 지금 예산 다 묶어놨죠. 네, 그러니까 나라 돈을 막 풀어서 이 에너지 쇼크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맷집, 즉 정책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OECD는 진단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정부가 지갑을 꽉 닫고 건전성 챙겨야 하는 상황이니까 외부에서 날아오는 그 에너지 비용 상승 타격을 민간 기업이랑 가게가 그냥 온몸으로 아무런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이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근데 이 타격이 정말 뼈아픈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나 공장 전기세 오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외부 충격이 막 물가를 밀어 올리면서 경제 전반의 룰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우리한테 진통제를 놔주기는커녕 오히려 채찍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두 번째 핵심 진단인 통화정책의 역주행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거죠. 시티그룹의 보고서가 정말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사실 올해 2026년쯤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좀 내려서 영끌족이나 기업들 이자 부담 팍팍 줄어들 거라고 다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네,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었죠. 근데 시티그룹이 진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7월이랑 10월에 각각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서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3.0%로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인상 시나리오가 도출됐는지 그 인과관계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만약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서 120달러 선에 딱 머물게 된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치솟아서 한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3.5%를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3.5%면 하는 목표치를 훌쩍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의 제일 목표는 무조건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통제선을 벗어나서 막 튀어오르는데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건 교과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제가 그 시티그룹 자료 보면서 제일 섬뜩했던 게 그 한미 금리 차랑 환율 메커니즘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 중요하죠. 미국 연준은 지금 물가 안 잡히니까 금리 안 내리거나 오히려 올릴 기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 빚 부담 덜어주겠다고 한국만 나 홀로 금리를 확 내린다.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이저 더 쳐주는 미국으로 외국인 자본이 설물처럼 쫙 빠져나가잖아요. 네, 자본 유출이 바로 시작되죠. 그러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결국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랑 물가 억제를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렸다. 전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와,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외부 환경이 중앙은행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격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새롭게 취임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의 인물 배경, 이것도 이런 인상 전망에 꽤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분 성향이 좀 강경하신가요? 네. 과거 논문이나 발언 궤적을 쫙 보면요. 물가 안정하고 금융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학계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매파적 성향이십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 새 총재가 취임 초기에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팍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는 거예요. 벌써 시장은 반응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미 채권 시장은 이 공포를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순식간에 3.04%에서 3.22%로 확 튀어 올랐습니다. 이거 비행기에 비유하자면요. 기장이 서서히 고도 낮춰서 부드럽게 착륙할 줄 알고 승객들은 다들 안심하고 안전벨트 풀고 짐 챙길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 온다고 기술을 확 위로 꺾어버리면서 급상승하는 셈이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진짜 그런 패닉 상태죠.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고도를 확 높이면 비행기 동체 전체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의 압력이 결국 우리 몸속에 조용히 숨어있던 기저질환들을 빵빵 터트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뇌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죠. 네, 내부의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데이터만 딱 보면 착시 현상에 빠지기 되게 쉬워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겉으로 드러난 은행 연체율은 0.38%입니다. 0.38%면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그렇죠. 이 숫자만 보면 한국 금융 시스템은 아주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IMF 보고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로 완전 해체해서 보여줍니다. 이미 빚이 여러 개 있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 비중이 전체의 6.7%로 올랐고요. 약간의 금리 인상이나 월급 깎이는 충격만 딱 와도 곧바로 취약차주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잠재적 취약차주가 무려 18.0%나 달합니다. 와, 18%요? 그럼 국민 5명 중 1명이 절벽 끝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기업들 체력도 끔찍하게 마찬가지더라고요. 맞아요. 기업 쪽 데이터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 장사에서 번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 기업, 우리가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곳들 비중이 4.5%로 확 늘어났고요. 경제 전체의 빚 규모 보여주는 민간 신용 레버리지, 이게 GDP 대비 무려 200.2%에 달합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돈의 2배가 그냥 빚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온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큰 폭발력을 가진 건 역시 부동산 PF 부실 메커니즘입니다. IMF가 이 부분을 진짜 날카롭게 짚었는데요. 네네. 자, 이 부동산 PF 위기가 왜 터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보고서 보면 지금 브릿지론 단계에서 딱 멈춰서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브릿지론이요? 이 메커니즘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부동산 개발할 때 보통 두 단계로 돈을 빌립니다. 처음에 막당 사고 인허가 받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위험하니까 아주 높은 이자로 짧게 빌려요. 이게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아, 말 그대로 다리 넣어주는 대출이네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올리고 공사비 돼야 하니까 은행권 같은 데서 아주 큰 돈을 길게 빌리는데 그게 본 PF입니다. 당연히 브릿지론으로 땅 싸놓고 건물을 쫙 지어서 분양을 잘 해야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분양대금 들어와야 갚죠. 근데 지금 보세요. 자재비, 인건비 같은 공사비는 미친 듯이 폭등했는데 반대로 고금리 탓에 사람들은 집을 안 사니까 분양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으니까 은행들이 본 PF를 안 넘겨주고 결국 브릿지론 상태로 사업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아, 빚내서 비싼 탕만 달랑 사놓고 사본 한 번도 못 든 채로 매달 이자만 폭탄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 초기 자금인 브릿지론 주로 어디서 돈을 대준 건가요? 그게 바로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시중은행은 국민들 예금을 받아서 돈 빌려주지만 제2금융권은 자기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직접 돈을 끌어와서 PF에 투자를 하거든요. 아, 자금 조달 방식이 다르군요. 네. 근데 브릿지론이 막혀서 건설사에서 이자가 안 들어오고 큰 돈이 묶여버리면 어찌 될까요? 이 제2금융권 기관들이 자기들도 돈줄이 말라붙으면서 흑자부도 위기에 막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위기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죠. IMF는 바로 이 경로를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와, 듣고 나니까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정책 당국의 방향성에 대해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어떤 반론이시죠?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 그러니까 1.5% 이내로 철저히 막겠다고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쳤잖아요. 빚이 더 늘어나는 걸 총량 자체로 확 틀어 막아서 시스템 붕괴를 예방하겠다는 건데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빚 다이어트를 억지로라도 강제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아주 그럴듯하고 당연한 처방 같죠. 근데 여기서 이른바 총량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경제 전체의 부채 총량을 줄이려는 그 장기적인 방향성은 물론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1.5% 이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대출의 문을 아주 인위적이고 갑작스럽게 확 닫아버릴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한정된 대출 한도 내에서 과연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당연히 신용기도 아주 높고 담보가 확실한 고소득자나 대기업한테 먼저 주겠죠. 은행도 떼일까 봐 안전한 데만 주겠죠? 맞습니다. 결국 대출 한파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자금줄이 끊겨서 길거리에 나앉는 건 당장 다음 달 상가 월세 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부채 돌려막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실수요자들입니다. 아, 총량 규제로 신용을 꽉 틀어막는 건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 지금 차가 너무 막힌다고 톨게이트 자체를 시멘트로 아예 발라버리는 거랑 똑같군요. 네, 진짜 딱 그런 상황이죠. 고속도로의 차, 즉 부채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그 고속도로 타고 이동하면서 물건 납품하던 소상공인들이나 그 주변 휴게소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경제 생태계 자체가 수분 공급이 뚝 끊겨서 완전 말라비틀어져 버리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대출 절벽에 몰린 이런 취약계층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자가 훨씬 비싼 불법 사금융이나 제3금융권으로 막 밀려나게 되고요. 결국 이들의 파산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경제 전반의 거시적 위험은 훨씬 더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야, 진짜 암담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대출길은 꽉 막혔고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물가는 치솟는데 뉴스 틀면 솔직히 좀 다른 세상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요즘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이다. AI 혁명 덕분에 한국 경제 날아간다. 이런 헤드라인 매일 쏟아지거든요. 네, 뉴스만 보면 호황 같죠. LG경영연구원하고 KDI 보고서가 이 기괴한 모순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거시경제의 가장 뼈아픈 현상인 이른바 K자형 성장의 명암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일단 팩트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한쪽 끝에서는요, 매일매일이 축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자본 지출이 작년 대비 40% 이상 막 폭증하고 있고요. 그 두뇌 역할을 하는 HBM 수요는 진짜 터져나갑니다. 정부도 올해 728조 원 예산 중에 엄청난 금액을 AI 고속도로 구축에 쏟아붓고 150조 원 규모 전략 펀드까지 조성해서 팍팍 밀어주고 있죠.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죠. 근데 반대편 K자의 아래쪽 선을 따라 내려가 볼까요? 석유화학, 철강, 백색가전 같이 우리 경제를 수십 년간 먹여 살려온 전통 제조업은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한때 최대 고객이던 중국이 이제는 웬만한 중간재 다 스스로 만들어 쓰는 중국 리스크가 진짜 현실이 됐고요. 앞서 말한 고유가 직격탄 맞은 데다가 신용등급까지 떨어져서 은행에서 돈도 못 빌려요. 이거 완전히 두동강난 경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왜 반도체랑 AI가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데도 전통 제조업이랑 내수 시장으로는 그 온기가 전혀 퍼지지 않는가? 그러니까요. 예전엔 돈 벌면 낙수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수출 대기업이 돈을 확 벌면 그 돈이 하청업체로 가고 직원들 빵빵한 보너스로 가고 결국 동네 식당이랑 마트 매출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잘 작동했죠. 근데 반도체와 AI 산업은 철저하게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기계와 고도의 설비가 일을 하지 사람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막 필요로 하지 않아요. 수조 원 이익을 내도 고용 창출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돈은 설비가 버는 거군요.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업하고 전통 제조업입니다. 일자리의 보고인 이 거대한 산업들이 죽어가니까 실업이 늘어나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 그래서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1포인트나 확 급락해버린 거군요. KDI가 이 소비 침체의 원인을 5가지로 분석했는데 그 인과 관계를 보면 진짜 숨이 막힙니다. 네, 하나하나가 다 무거운 주제들이죠. 먼저 가계부채 원리금 갚느라 쓸 돈 자체가 줄었고요. 둘째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니까 노후가 불안해진 장년층 이상이 지갑을 완전 닫고 저축만 막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가 아까 말씀하신 K자형 소득 불균형. 넷째가 고용의 핵심인 건설업 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싼 제품만 찾는 이른바 저가 중심 소비로 행태가 완전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이소 같은 것만 북적이는 현상이죠. 맞아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70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게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업들 스스로도 미래가 너무 어두우니까 신규 채용 문 꽉 닫아버리고 설비 투자 아예 멈췄다는 뜻이니까요.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겁니다.
화려한 수출 지표라는 환상 뒤에 가려진 내수 경제의 붕괴. 이게 KDI가 경고하는 진짜 위기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우울한 데이터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침몰하는 배에 앉아 바닷물 차오르기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고치기 위한 정책적 처방전이나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 같은 것도 보고서에 좀 담겨 있나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거시적 노력들이 지금 곳곳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 3월 30일에 발표한 준거금리 개선 방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거 금리요? 네, 이게 금융시장의 동맥경화를 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프라 작업인데요. 그동안 은행들끼리 단기대출 기준이 됐던 CD금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수 은행들이 부르는 호가 중심으로 막 산정이 되다 보니까 조작 논란도 있었고 진짜 시장 상황을 제때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아주 컸습니다. 좀 불투명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한은은 이걸 대체하기 위해 실제 시장에서 찐으로 거래되는 무위험 지표금리, 이른바 KOFR, 코퍼를 2030년에서 31년까지 전면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 일상이랑 연결해서 이 메커니즘을 좀 아주 쉽게 번역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존 CD금리 체계는 동네 큰손 몇 명이 모여서 야, 오늘 이제 한 이 정도로 합시다 하고 약간 깜깜이로 정하는 구조였다면 새로 도입되는 코퍼는 하루짜리 초단기 실거래 데이터를 쫙 모아서 투명하게 금리가 산출된다는 뜻이죠. 네, 정확합니다. 즉 시장의 이자율 결정 과정이 아주 투명해지면서 가계나 중소기업들이 금리 왜곡 현상 때문에 억울하게 비싼 이자 무는 일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 말이네요. 시스템 룰이 이렇게 예측 가능해지면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금융은 장난칠 수 없는 투명한 구조구나 하고 신뢰를 갖고 투자금 들고 올 수 있게 정비한다는 거고요. 네, 금융의 기본 인프라부터 투명하게 다시 싹 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살펴본 보고서들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정책 제안을 아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물가 잡는다고 공공요금 무조건 일률적으로 억누르는 거, 이거는 에너지 공기업 부실만 키우니까 당장 멈춰야 합니다. 고비용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산업 체질로 싹 전환하되 당장 타격을 받는 영세 취약계층한테는 직접 현금이나 에너지 바우처를 쏴주는 타겟팅 지원으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부채 다이어트는 아까 말씀드린 톨게이트 막는 식의 무식한 총량 규제가 아니라 상환 능력이랑 거시경제 여건을 꼼꼼히 따지는 거시건전성, 즉 매크로 프루덴셜 정책을 통해서 아주 부드러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언이 현재 양극화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브릿지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 나가는 반도체랑 AI 산업의 이익이 죽어가는 전통 제조업으로 흘러들어가게끔 시스템적으로 인공호흡기를 확 달아주자는 조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통산업이 살려고 AI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 즉 DX 시도할 때 국가가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지원해서 그 혁신 비용을 확 낮춰주자는 거죠. 네, 산업의 칸막이를 완전히 허물고 자본이 선순환하면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주 정교한 미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2026년 봄 세계 경제 브레인들이 일제히 쏟아낸 거시경제 진단서들을 아주 깊숙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통증은요, 따뜻한 쌍화탕 한 병 마시고 한숨 푹 자면 낫는 그런 단순한 감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죠. 낡은 경제의 체질을 뿌리부터 싹 바꿔야 하는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1.7%라는 암울한 수치는 확정된 미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적 개혁 미루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섬뜩한 예고편에 불과해져.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이 위기의 메커니즘들이 여러분이 내일 당장 비즈니스 의사결정 내리시거나 시장 흐름 읽는데 날카로운 통찰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진단은 결국 처방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자료들 분석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볼 기존 상식을 완전히 깨는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오늘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인구 고령화, 이건 소비를 갉아먹는 치명적 약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막대한 글로벌 자본이 사람의 노동력을 완벽히 대체하는 AI 산업으로만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걸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구 구조상 물건 소비할 사람은 막바르게 줄어들고 남은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데 반대편에서는 사람을 굳이 고용하지 않아도 무한대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AI 기계들만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쓸어 담는 아주 귀괴하고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고령화로 소비시장은 쪼그라들고 전통적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데 오직 AI 산업만 고성장한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과거 수십 년 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정상적인 경제 성장률 2, 3% 혹은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다라는 그 아주 오랜 명제 자체가 이미 수명을 다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와, 사람의 노동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는 이 새로운 구조 속에서는 고도성장기의 그 낡은 파이 키우기 공식은 이제 폐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대신에 AI가 창출한 그 거대한 잉여 가치를 우리 사회로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인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부의 분배 시스템을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 전문가님, 이 부분은 진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이야기네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정책 성공했냐 실패했냐 따질 때 항상 일자리 몇 개 창출했냐로만 평가해 왔잖아요. 그쵸, 그게 유일한 잣대였죠. 근데 노동 수요 자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경제 건전성 측정하는 그 자격 기준, 잣대 자체를 완전히 갈아 끼워야 한다는 뜻이군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감기약이냐 뼈 붙이는 깁스 정도를 찾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적 계약 형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그 출발선에 선 것 같습니다. 네,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복잡한 진단서와 완전히 새로운 분배의 화두를 딱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처방전을 직접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주말 동안 한번 아주 깊게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